자, 저도 왔습니다. 국수옥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론 2부, 일부러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자, 투자론이 뭔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있는 요 마무리 지문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겠어요. 절반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절반은. 자, 2부는 육계수, 투자 분석 기법 중에 할인법, 비할인법 들어갑니다. 쉬운 내용은 아니죠? 자, 들어간다. 자, 화폐 시간 가치 6계수에 대한 거죠. 6계수는 항상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걸.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죠.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미래 가치냐, 현재 가치냐. 그럼 보자고요. 현재 5억 원, 5억 원 일시불이 나왔고, 그 다음에 5년 후 금액을 찾고자 해요. 5년 후니까 미래 가치고, 5억 원이니까 일시불이죠.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원리금 요 2번하고 3번을 비교 잘 해주셔요. 2번하고 3번 거의 똑같은 지문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요? 주택 저당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저당 상수가 맞죠? 저당 상수가. 그 다음에 밑에 지문도 보세요. 주택 저당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당 대출의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을 구합니다. 그러면 저당 상수를 쓰는 거죠. 그런데 뭐가 틀려 있냐? 앞을 보면 원리금 균등이고 여기는 원금 균등이에요. 우리가 대출 금액에 뭘 곱해서 곱하기가 어디냐? 이걸로 하죠. 저당 상수를 곱하면 매기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이 계산되는 거죠. 이 매기 상환할 원리금을 차입자는 상환기간 동안 따박따박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당 상수로 구한 매기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인 거예요. 요거 정말 많이 틀렸다. 왜? 그냥 저당 상수만 보고 요건 놓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어쩔 수 없어요. 빨리 보다 보니까 요거 놓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게 딱 보여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금을 얼마 모으고자 해요? 3억.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목표 금액이고 요걸 두 글자로 줄이면 기금이죠. 기금. 우리가 기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기금? 3억 원이라는 기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따박따박 적립해야죠. 그래서 기금을 3억 원을 모으기 위한 매월 불입해야 될 적금액. 그러면 감채 기금 개수죠. 아이고. 감채 기금 개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틀린 거죠.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 다음에 자, 역수관계. 최근에 역수관계가 대단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역수라는 문구가 보이면 항상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면 찌읒자 저당 상수가 나와야 되고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는 감채 기금 계수가 나와야죠. 얘는 찌읒이고 이쪽은 뭐예요? 마음, 미음이었어요? 미음이면 미음, 찌읒이면 찌읒이 나와야죠. 찌읒이.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객관식이니까 딱 봤더니 역수가 나온다고. 역수. 역수에 동그라미 쳐요. 그리고 찌읒 아니면 미음. 여기 봤더니 현재가 나왔잖아요. 현재. 그러면 감채 기금 개수 미음이 나오면 안 되죠. 저당 상수가 나와야죠. 그리고 이걸 응용한 어려운 게 지금 요 밑에 있는 6번 지문이에요. 6번 지문 보세요. 자,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옵니다. 이게 매월 50만 원씩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우리는 줄여서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냐? 따박따박 지금 임대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그럼 뭐예요? 연금이죠, 연금. 그러니까 얘는 연금의 형태로 임대료가 들어오고 이 임대료에 뭘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결국 어떤 애가 필요하니?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필요해요. 계수가. 그런데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나오지 않고 무슨
역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역수. 즉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나오지 않고 역수 이렇게 나왔으면 그렇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당상수의 역수입니다. 그러면 옳은 지문인 거야. 그래서 항상 역수가 나오면 딱 보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저당상수의 역수예요. 저당상수 자리라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고 항상 요 역수 관계 다시 자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라고 할 수 있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역수 관계가 딱 두 개 있어요. 육계수에는 두 개 있는데 시험에는 열에 10번 다 요놈만 나와. 요놈만. 그러니까 역수 관계인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는 저당상수입니다.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면 되는 거죠. 요거 하나만. 그 다음에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 자, 내가 여기 8번으로 하죠. 내가 대출 금액의 30%를 상환했어요. 그러면 남는 게 얼마예요? 70%가 남았겠죠. 이게 잔금이에요. 그럼 이 둘을 합치면 항상 얼마가 돼요? 대출 금액 100%가 되는 거죠. 이 대출 금액 100%를 수치로 바꾸면 1이 되는 거고 항상 상환을 30% 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잔금은 70이겠죠. 그러니까 합치면 항상 1이 되는 거야.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치면 항상 0이 되는 게 아니라 1이 되는 거죠. 1. 이 1은 대출 금액 100%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자, 연금의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 이자 계산. 아유, 항상 복리 방식이죠. 복리. 그리고 복리 방식은 무엇입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고려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10번은 달리 방식이 아니라 복리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복리.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별것도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 중 할인법 이제 집중. 자, 할인 현금 흐름 기법은 줄여서 할인법이에요. 할인법은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현금 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거죠. 할인의 다른 표현은 뭐죠? 현재 가치죠. 현재 가치. 즉 수익과 비용을 모두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투자를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인법은 항상 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꾸고 비용도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이 수익의 현가와 비용의 현가가 뜻하는 건 뭐예요? 이 현가가 뜻하는 건 시점을 뜻하는 거예요. 시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전부 다 현재 시점의 수익, 현재 시점의 비용으로 뭔가 환산해서 현재 시점에서 수익과 비용을 이렇게 분석하겠다. 이게 할인법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할인법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익이에요. 수익, 현금 지출, 비용, 이게 수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분석합니다. 맞았고. 그 다음에 3번. 자, 항상 투자는 장래 수익과 장래 비용으로부터 뭔가 결정을 하죠. 그래서 장래 현금 흐름의 예측. 그럼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죠. 점쟁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미래를 항상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러면 과거와 현재 자료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항상 과거와 현재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 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법은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할인법입니다. 맞았죠? 그 다음에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법에 해당합니다. 맞았고요. 네. 6번. 이제 순현가를 물어봤어요. 순현가는 수익의 현가에서 비용 현가죠. 그런데 잘 보셔. 수익이라고 절대 준 적이 없다고. 보세요. 현금 유입 딱 읽으면서 수익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 비용의 현가를 뺀 값이야. 옳은 지문이죠. 현금 유입 수익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 비용의 현가를 뺀 값이야. 그리고 또 나왔어. 순현재 가치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일단 요거 제껴놓고, 자, 현금 유입의 현가, 수익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 비용의 현가를 뺐습니다. 그럼 보자고요. 또, 자, 중요한 거. 할인율이 나오면 요구 수익률 이렇게 번역해야 되고, 투자론에서는 요구 수익률이 나오면 할인율 이렇게 번역해야죠. 그런데 여기 또 뭐가 나왔어요? 요구 수익률이 나왔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할인율. 그러니까 자, 순현가는 현금 유입 수익의 현가에서 비용, 현금 유출 비용 현가를 뺀 거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가치가 필요해요. 근데 어떤 걸로 현재 가치 하는 거야? 항상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거죠. 왜?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니까. 그래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수익의 현가에서 비용의 현가를 뺀 값입니다. 옳은 지문. 그 다음에 8번.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요. 순현재 가치가 모두 0보다 큰 두 개의 투자안을 비교 선택합니다. 이게 보여야 된다고. 이게. 지금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큰 두 개 투자 대안을 비교해서 선택한대요. 이 두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거 선택해야겠어요? 당연히 순현재 가치가 큰 대안을 채택해야겠죠. 이거 그냥 옳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쉽게 해석해야 된다. 자,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큰 두 개 투자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자 해요. 그러면 순현재 가치가 큰 걸 채택해요. 옳은 질문. 부의 극대화는 무슨 뜻이겠어요? 나 부자 되고 싶다는 거죠. 부자 되고 싶어요. 이 원칙이에요. 부의 극대화 원칙 별거 없다.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 수익성 지수는 주의하라 그랬어요. 제가 수익성 지수하고 뭐는 주의하라 그랬어요. 수익성 지수. 할인법에서는 수익성 지수 주의해야 되고, 비할인법에서는 부채 비율 주의해야죠. 왜? 항상 얘들은 정의 문제가 나와요. 분수니까.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항상 모가지를 쳐서 밑에 뭘 나눠요? 비용의 현가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으로 나누는 거니까 항상 수익부터 읽으면 수익의 현가를 비용의 현가로 나눈 값이고, 비용부터 읽으면 비용의 현가에 대한 이렇게 읽어야죠. 그래서 뭘로 시작하는지 잘 봐야 돼요. 뭘로? 보세요. 투자 지출 합계의 현재 가치를 투자 지출, 그러니까 비용의 현가를 이잖아요. 투자 지출이니까 비용의 현가를, 그럼 돼야 안 돼요? 보는 순간 틀린 거란 말이에요. 항상 수익성 지수는 수익의 현가를 비용의 현가로 나눈 거고, 비용의 현가에 대한 수익의 현가 비율이고, 자, 이것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수익성 지수 나오면 무조건 모가지를 탁 쳐요. 그리고 밑에다가 살짝 뭘 적어놔? 비용. 그리고 수익의 현가를 이렇게 돼 있냐? 비용의 현가에 대한이냐? 뒤를 봤더니 현금 유입 수익의 현가를 그러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수익의 현가를 현금 유출 비용의 현가로 나눈 비율입니다. 수익성 지수 나오면 모가지 치고 살짝 밑에다가 비용을 적어 놓는다. 그리고 읽어봤더니 투자 지출 비용의 현가를, 그러면 틀린 거예요. 항상 수익의 현가를 이렇게 가야죠. 수익의 현가를, 이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수입이 아니라 현금 지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상대 지수입니다. 정말 이런 거 틀려갖고 오면 안 되죠. 이것도 잘 나오는 게 부채 비율이잖아요. 부채 비율은 부채의 건전성을 따지고 부채를 지분 또는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부채부터 읽으면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 지분부터 읽으면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
자, 보자고요. 자, 내부 수익률. 자, 내부 수익률 항상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공식 내부로부터 수익률을 찾습니다. 근데 이 공식이 뭐니? 순영가를 0이죠. 순영가는 0. 0보다 작게가 아니라. 순영가는 0, 수익성 지수는 1이죠. 또 나왔어요. 자, 내부 수익률은 항상 앞에 공식 내부로부터 수익률을 찾아요. 자, 그런데 요거 어려운 표현이에요. 어떤 공식입니까? 그러면 순형가는 0, 수익성 지수는 1. 요거잖아요. 그런데 순형가가 0이고 수익성 지수가 1이라는 건 결국 뭐와 뭐가 또이또이라는 거예요. 수익의 형가와 비용의 형가가 또이또이라는 것이죠. 근데 뒤를 봤더니 순형가를 1로, 그러니까 얘는 쉬운 거죠. 틀렸네. 틀렸어. 자, 그 다음에 항상 내부 수익률은 공식 내부로부터 수익률을 찾아내고요. 항상 내부 수익률은 뭐랑 비교한다 그래서요. 내세요 이렇게 암기꿔주죠. 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항상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합니다. 희한하게 내부 수익률은 다 틀린 지문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투자론에서는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내부 수익률은 공식 내부로부터 수익률을 찾는다. 공식이 뭐니? 순형가는 0, 수익성 지수는 1. 그리고 내부 수익률은 항상 뭐랑 비교한다? 내세요니까 실현 수익률이 아니라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합니다. 요구 수익률이랑.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할인법 기출 지문 중에 겁나 어려운 지문이라고 해놨어. 이게 약방에 감초처럼 들어가 있는데 거의 정형화되어 있어요. 정형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분류를 해드릴 테니까. 자, 첫 번째. 순현재 가치가 0이라면 수익성 지수는 1이 되죠. 순현재 가치가 0이라면 수익성 지수는 1이 됩니다. 이건 이제 익숙해요. 요건 틀리지 않아. 자, 그 다음에 3번 봐요.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 아니라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 요구 수익률이 나오면 항상 세 글자로 뭐라고? 할인율이라고. 할인율에 따라 순현재 가치는 달라진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구가 하나 있죠. 항상 할인율은 현재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러면 암기 코드가 뭡니까? 마트에 간다. 그랬더니 할인율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나는 돈을 적게 낸다. 이거잖아요. 항상 할인율이 올라가면 내가 내는 돈은 적어지죠. 여기 암기 코드였죠. 할인율이 항상 커지면 커질수록 현재 가치는 작아지는 거예요. 현재 가치는 할인이 많이 하면 같이 돈은 적게 내는 거예요.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근데 보세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나오면 세 글자로 뭐라고 해줘야 돼요? 할인율에 따라 현재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냥 바로 요 내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할인율, 즉 요구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현재 가치는 작아져요. 즉 할인율 또는 요구 수익률에 따라 현재 가치는 달라진다.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전부 다 어려운 건데 잘 봐요. 자, 여기 있는 문구를 잘 봐요. 제가 해결을 해 드릴 테니까. 요걸 이해하셔야 돼. 우리 순형가와 수익성 지수는 반드시 현재 가치를 해요. 왜 현재 가치를 해야 되니? 아니, 수익의 형가와 비용의 형가, 비용의 형가를 계산해야 수익의 형가에서 비용의 형가 빼면 순형가, 수익의 형가에서 비용의 형가를 나누면 수익성 지수. 그러니까 반드시 현재 가치를 한단 말이에요. 현재 가치를. 그리고 현재 가치를 하려면 몇 프로를 할인해야 될까? 현재 가치에 적용하는 할인율이 필요하고, 그리고 할인율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입니다. 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순형가가 나오면
무조건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이 나와야 돼. 수익성 지수가 나오면 요구 수익률로 할인율이 쓰는 거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그럼 보세요. 재투자율 이런 거 모르겠어요. 근데 순현재 가치가 나와요. 순현재 가치. 그러면 순현재 가치는 무조건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요구 수익률로. 시장 이율.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는 거예요. 재투자율이 뭐고 뭘 쓰는지 이런 거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순현재 가치는 무조건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해.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해. 그러니까 무슨 율 나오면 순현재 가치면 무조건 요구 수익률.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뒤에 봤더니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러면 뭐하고 뭐예요? 순영가예요. 순영가. 요놈은 빠져야 돼. 순영가고 수익성 지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순영가나 수익성 지수는 수익의 영가와 비용 영가를 먼저 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하기 위한 할인율이 필요하고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현재 가치인데 시장 이자율이 나와. 얼토당토 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나와야 돼. 그리고 순영가법이면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씁니다. 이건 맞았어. 그런데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을 안 쓴다고. 이게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해 달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 수준을 넘어가는 거니까 딱 틀을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밖에서 나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6번. 자, 순현재 가치법은 가치 가산의 원리예요. 자, 가치는 가산된다는 원리예요. 보셔. 가산 원리는 가산되는 원리예요. 근데 항상 뭐가 가산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가산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현재 가치법은 가치 가산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 수익률법은 가치가 아니에요. 수익률이지. 그러니까 수익률은 가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제가 요 사례가 뭐였어요? 뭐였나요? 한번 해볼까요? 자, 순현재 가치, 그 다음에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자, 이게 10억, 요거 10%. 그럼 여기 20억, 20억, 20% 해보죠. 자, 어떤 대안이 있어요? 아파트,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렇게 해보죠. 자, 일단 요 순현재 가치부터 보세요. 순현재 가치, 여기 가치죠. 자, 아파트에 투자하면 10억을 얻고요.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20억을 얻어요. 그럼 내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함께 투자하면 순현재 가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요 두 개를 합친 30억이 된다는 거예요. 30억. 이걸 우리는 가치 가산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현재 가치도 가치니까 가치는 가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파트의 수익률이 10%고요.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20%예요. 그럼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동시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30% 된가요? 이건 아니죠. 이거 왜 아니에요? 항상 수익률은 뭘과 같아서 술과 같다겠어요. 소맥의 원리라고 그랬죠. 소주와 맥주를 딱 글라스에다 따르면 독해져요. 중간값이 나와요. 중간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은 절대 더한다고 더해지지 않아요. 중간에 하나의 값을 갖지. 마치 소맥의 원리처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가치 가산의 원리는 가치가 가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현재 가치는 가산이 돼요. 그러나 내부 수익률은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수익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옳은 주문이에요. 왜? 가치만 가산된다는 원리니까. 자, 그 다음에 요런 문구예요.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건 항상 순형가법이 보다 우월한 방법이죠. 그래서 재투자율 가정이 나오면 이건 우리 수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건 알려고 하지 마요. 근데 뒤가 더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반드시 짝대기가 어디로 가야 돼요? 순현재 가치법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짝대기가 어디로 돼 있냐? 내부 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항상. 자, 순영가와 내부 수익률법 중에 누가 더 우월합니까? 그러면 무조건 순현재 가치법이 우월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뒤가 더 합리적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항상 순형가법이 우월합니다. 라고 짝대기가
이렇게 짝대기가 돼야 돼요. 내부 수익률로 돼 있으니까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요. 요것도 어려워요. 자, 우리가 암기 코드가 이거죠. 우리가 투자 분석 기법은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하나의 투자 아니라면 다양한 기법들의 결론은 항상 동일해요. 왜? 암기 코드가 하나의 대안이면 결론은 동일하고 여러 대안을 동시에 분석한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면 결론은 동일하고 여러 대안이라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투자 여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어려운 표현이에요. 투자 규모에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의 경우에 순영가와 수익성 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항상 어떤 문구가 나와야 돼요. 2개 이상의 여러 대안이 나와 있으면 옳은 지문이에요. 근데 앞을 봤더니 상호간 이렇게 나왔어요. 상호. 그럼 하나의 대안 같아요. 상호니까 여러 대안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2개 이상의 여러 대안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베타적인 투자안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투자안이에요. 거기서 지금 투자를 분석하니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재작년에 나온 지문인데요. 이건 진짜 우리 수준을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이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이거 몰라도 돼요. 풀이 방법은 이래요. 할인법이에요. 할인법. 그런데 여기 보면 환원이율이에요. 환원이율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할인법. 환원이율은 수익률이잖아요. 수익률은 대표적인 비할인법이고. 그러니까 뭔가 매치가 안 돼 있어. 그래서 틀렸어.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요건 다시 나오지 않을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삭제하라고 제가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할인법 보자고요. 비할인법에 시험 나온 것 중에 요 문구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자, 할인법은 투자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보십시오. 요거. 자, 어떤 사람이요. 오피스텔 임대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 계획이 몇 년간 임대할 것입니까? 30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년 동안 임대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에 투자했어요. 그러면 할인법은요. 투자 기간 30년 동안의 모든 현금 흐름을 다 고려할 수 있어요. 그냥 수익, 30년치의 수익을 다 현재 가치하고 30년 동안 발생한 비용을 다 현재 가치로 해서 수익과 비용의 현재 가치로 분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인법은 당연히 투자를 분석하는 거니까 30년치 수익, 30년치 비용을 다 고려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암기 코드야. 비할인법은 대표적인 게 수익률이에요. 비할인법은 대표적인 게 수익률. 그리고 제가 수익률은 30년 전체의 수익률을 산정하기 전에 대부분 관행이 어떻게 매 연 단위로 수익률을 측정해요. 우리 대출 금리 연 단위로 측정하고 예금 이자율 연 단위로 측정하고 실무상 수익률 연 단위로 수익률을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할인법이 나오면 수익률 이걸 딱 떠오르면서 수익률 항상 연 단위로 측정하지.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30년이라도 수익률이라는 비할인법을 산정할 때는 연 단위로 산정해요. 연 단위. 그러니까 이 뒷문장을 봐요. 투자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 말은 투자 기간 전체의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 수익률 비할인법이야.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30년일 때 할인법은 30년 동안의 모든 현금 흐름을 다 고려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30년이면 30년치를 다 고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할인법은 이게 안 돼요. 왜? 수익률 등을 연 단위로 측정하니까. 그러니까 투자 기간 전체의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면 비할인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올해 평가사 시험에도 나왔어요. 명심하셔. 우리는 시험에서 크게 수익률이냐 지분 수익률이냐 이렇게 두 개로 따지죠. 수익률이냐 지분 수익률이냐.
그리고 수익률은 항상 기본이 무엇으로 측정하고 순영업 소득으로 측정하고 그리고 세전이나 세후 등의 뒤에 뭐가 붙으면 현금 흐름 또는 현금 수지가 붙으면 우리는 지분 수익이라고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세전이나 세후가 나오면 항상 지분 수익이에요. 그리고 수익률이 나오면 순영업 소득이고 그런데 요거 봐요. 총 투자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 앞에는 제가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냥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뜻하는 거예요. 투자를 통한 수익률. 그럼 반드시 투자를 통한 수익률은 뭐가 나와야 돼요? 순영업 소득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순영업 소득은 총 투자 금액이랑 대비해야 되는 거고. 이 공식은 지분 수익률의 공식이에요. 지금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 금액으로 나눈다. 근데 우리가 주관식은 아니니까 일단 총 투자 수익률 나오면 투자를 통한 수익률이군요. 수익률은 순영업 소득, 지분 수익률은 세전 또는 세후 현금 수지. 그래서 일단 이놈은 틀린 거예요. 무조건 여기가 순영업 소득이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지금 26회 때 나온 건데요. 꽤 오래됐죠. 근데 요거 이해가 잘 안 되면 버려도 돼요. 자, 요거 암기 코드는 요거였어요. 자, 우리 비할인법의 대표적인 게 수익률이죠. 그리고 수익률을 뒤집은 게 뭐예요? 승수잖아요. 수익률을 뒤집은 게 승수. 그래서 수익이 큽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커요. 수익을 측정하는 거니까. 근데 수익을 뒤집은 승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어를 딱 찾아요. 순소득 승수가 이게 주어예요. 주어. 그리고 소득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요. 총소득보다 순영업 소득이 적죠. 그러면 승수는 크게 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왜? 소득이 크면 수익률은 크지만 승수는 작아지고 소득이 작아지면 거꾸로 수익률은 작아지고 승수는 커지는 거예요. 거꾸로. 이것도 보세요. 주어를 딱 찾아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이게 주어예요.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현금에 세전이 세후보다 크죠. 그러니까 결론이 승수는 거꾸로 작다고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작다고. 항상 이렇게 푸는 거예요. 수익이 크면 수익률은 크겠죠. 수익률은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니까. 근데 승수는 수익률을 거꾸로 뒤집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이 크면 승수는 작아져요. 그래서 항상 주어를 동그라미 친다. 순소득 승수가 이게 물어보는 주어예요. 순소득이 총소득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반대로 승수는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세전이 세후보다는 크죠. 세전이 크죠. 그러니까 여기는 작다고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요렇게 찾는다. 요거 이해 안 되면 그냥 버려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목숨을 걸고 맞춰야죠. 자, 부채 감당률 나오면 항상 모가지 쳐서 뭔 부채? 손부채. 그래서 해석이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나요? 요거죠. 자, 1보다 크면 감당할 수 있는 거고 1보다 작으면 감당할 수 없죠. 1보다 작다고 되어 있으니까 순영업 소득이 감당할 수 있다 없다? 또 나왔어. 뭐가 치고 손부채. 그래서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나요? 1보다 크면 감당할 수 있다. 1보다 작으니까 감당할 수 없다. 둘 다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대출기간은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항상 부채 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까? 항상 부채 감당률은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높이는 것이. 정확히는 1보다 큰 수치. 그 다음에 채무 불이익률은 유채무시가 떠올라야죠. 유채무시. 자, 유채무시라는 가장이 누굴 띵고 가더라? 영부인을 띵고 갑니다. 영부인.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띵고 갑니다. 자, 보자고요.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측정하는 비율입니다. 요거 주의. 야.
부채 감당률은요 대부분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일반적이냐. 모가지치고 손부채잖아요. 손부채. 그래서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1보다 크면 감당할 수 있고 1보다 작으면 감당할 수 없죠. 요 부채 감당률을 해석하듯이 요걸 해석한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즉 유효 총소득이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니? 요렇게 지금 채무 불이익률을 부채 감당률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 옳은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 총 자산 회전율은 항상 총 자산에 동그라미 치고 떼굴떼굴 굴려요. 그러면 총 자산이 뭐 묻어갖고 온다? 총소득 묻어갖고 오겠죠. 총소득을. 왜? 총 자산이니까. 자, 그래서 읽을 때 총 자산, 분모부터 나왔잖아요. 분모. 그러니까 총 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고 총소득으로는 가능 총소득을 쓸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이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은 대출을 받은 비율이죠. 대출을 받은 비율, 융자액의 비율. 대부 비율을 저당 비율 또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부채 비율 나왔어요. 부채 비율. 우리 앞에서 읽는 거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죠. 수익성 지수,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요거 항상 수익성 지수와 부채 비율이 나오면 무조건 모가지 쳐야 돼요. 그리고 수익성 지수에는 밑에 비용을 적고 부채 비율은 지분 또는 자기 자본을 적어야죠. 그래서 항상 부채로 시작하면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이고 지분이 나오면 지분에 대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나오면 모가지 쳐서 밑에다가 지분, 나의 지분으로 비교하는 거죠. 근데 시작이 부채로 시작해요. 그러면 부채를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비율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뭐뭐에 대한이면 지분에 대한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부채 비율은 부채로 시작하면 부채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뒷문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이 나오면 항상 뭐가 떠올라야 된다. 대부 비율, 부채 비율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주의할 게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얼마고, 자 여기는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 들어가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얼마고 부채 대출을 얼마 받았고 이런 표현이 없이 대부 비율이 50%입니다. 이렇게만 나왔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내가 가정을 해주라 그랬어요. 가정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부동산 가격이 100억이라고 가정하고 대부 비율이 50%니까 대출을 50% 받은 거죠. 50억. 그러면 내 돈이 얼마예요? 내 돈이 50억이겠죠. 그럼 해보자고요. 자, 부동산 가격 100억 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대출 50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대출 받았어요? 50%잖아요. 50%. 이걸 우리가 대부 비율.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 항상 대출의 건전성을 따지는데 항상 어딜 본다? 오른쪽.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요게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은 50분의 50이니까 100%죠. 100%. 그러니까 요 뒷문장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가서 요 뒤쪽을 자꾸 계산한 거야. 뒤쪽 계산은 해봤자 맞단 말이에요. 뭐가 틀렸지. 부채 비율이 나오면 모가지 쳐서 부채가 먼저 나오면 부채를 이렇게 나와야죠. 수익성 지수도 수익이 먼저 나오면 수익의 현가를, 부채가 먼저 나오면 부채를 지분으로 나눌까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 자, 회계적 이익률은 일단 회계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익률이라는 거야. 이익률. 그럼 이익률은 다른 말로 뭐겠어요? 수익률을 의미해요. 수익률. 이게 표현은 다르지만 회계적 이익률은 결국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비할인법이죠. 그러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은 무슨 법이라고? 수익률법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안의 수익률, 이익률이 자신이 목표로 하는 수익률보다 높은 투자안 중에서 이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수익률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 간단해. 예. 자, 회수기간. 자, 회수기간은 요 사례를 하나 기억하자고요. 요 사례를 딱 하나 기억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회수기간은요, 투자 자금의 회수기간이에요.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에요. 이게 회수기간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투자 금액을 얼마 투자했나요? 100억. 그럼 100억을 지금 투자한 이후에 지금 매년 수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얼마의 기간을 회수하는지 보자고. 첫 번째, 1기는 30억 회수했어요. 아직 멀었죠. 2기까지 되면 지금 총 50억을 회수했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자, 3기가 되면 또 50억 벌었으니까 딱 여기까지 하면 30억, 20억, 50억이니까 100억이라는 자금을 회수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투자한 이 100억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몇 년인가요? 3년 또는 3기. 3년이죠. 3년. 요걸 회수 기간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례에서는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은 몇 년인가요? 3년. 자, 그럼 보자고요. 회수 기간은 투자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 투자 자금이죠.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고, 항상 투자자들은 회수를 빠르게 하고 싶다, 천천히 하고 싶다. 자금의 회수를 빠르게 하고자 하겠죠. 그래서 가장 당긴 투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회수기간법은요, 지금 투자의 기간이 지금 딱 5년인데 3년째 딱 자금을 회수합니다. 그러면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는 더 이상 추정하지 않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잖아요. 왜? 목적이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니까 딱 3년의 회수기간만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라면 요거잖아요. 4기, 5기 이런 현금 흐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옳은 지문이야. 회수기간만 찾으면 되는데 뭐 하려고 회수기간을 찾은 다음에 그 이후에 현금 흐름을 고려하냔 말이에요.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비율 분석법은 요소들에 대한 산정의 오류가 발생하면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게 뭔 뜻합니까? 요거야. 이 사람이 부동산 가격 100억 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50 받았어요. 그런데 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40% 대부 비율이구나. 이렇게 산정했다는 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엉뚱하게 산정했잖아요. 그럼 이 대부 비율 자체가 왜곡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 비율 분석법은 산정의 오류가 발생하면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죠. 아이고 투자론. 지금 어려운 것부터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론, 그냥 투자론. 그 다음에는 금융론, 평가론. 이렇게 들어간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